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경제학 시험에서 절대 놓쳐서는 안 될 주제가 하나 있다면 그게 바로 오늘 배울 소비 이론입니다. 저 짱 박사랑 같이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베스트셀러 짱박사 경제학의 저자이자 여러분의 합격을 끝까지 함께할 동반자 짱 박사입니다. 오늘도 저만 믿고 따라오시면 복잡한 경제 이론 머리에 쏙쏙 박아드릴 테니까요. 자, 집중할 준비 되셨죠? 자, 그럼 아주 근본적인 질문으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 월급이 올랐어요? 그러면 소비, 정확히 어떻게 바뀔까요? 에이, 당연히 소비도 늘죠 라고 생각하셨죠? 맞아요. 근데 경제학자들은요, 어떻게, 그리고 대체 얼마나 늘어나는지 이걸 아주 집요하게 파고들었습니다.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오늘 우리가 탐험할 소비 이론의 거대한 이야기가 시작되는 겁니다. 자, 그럼 그 이야기의 첫 장을 열어보겠습니다. 바로 거시경제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케인즈로부터 시작된 이야기, 케인즈와 소비의 수수께끼입니다. 케인즈는요, 아주 간단하고 직관적으로 생각했어요. 바로 절대소득 가설이라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사람들 소비는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오로지 지금 당장 내가 버는 소득의 절대적인 크기에만 달려있다. 이겁니다. 뭐 과거에 얼마를 벌었든 미래에 얼마를 벌 것 같든 그런 건 일단 생각하지 않는 거죠. 어때요? 되게 심플하고 명쾌하죠? 케인즈는 이 아이디어를 아주 간단한 수식으로 보여줬어요. 화면에 보이는 C는 A 더하기 BY. 자, 여기서 A는 뭐냐면요, 기초소비라고 하는데 우리가 소득이 하나도 없어도 빵원이어도 먹고는 살아야 하잖아요. 바로 그런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소비를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 B가 진짜 중요합니다. 이게 바로 그 유명한 한계 소비 성향 MPC라고 부르는 거예요. 소득이 1만큼 늘어날 때 소비가 얼마나 늘어나는지를 보여주는 비율이죠. 케인즈는 이 B가 0하고 1 사이의 값을 가질 거라고 봤습니다. 이야, 이렇게 간단하고 딱 들어맞는 것 같은 케인즈의 이론, 정말 완벽해 보이죠? 하지만 말입니다. 과연 현실 세계의 실제 데이터도 이 이론을 완벽하게 지지했을까요? 자, 여기서부터 아주 흥미진진한 소비의 수수께끼가 시작됩니다. 경제학자 사이먼 쿠즈네츠라는 사람이 실제 미국의 장기 데이터를 쫙 분석해봤어요. 케인즈 이론대로라면 사람들이 점점 잘 살게 될수록 소득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 이걸 어려운 말로 평균 소비 성향 APC라고 하거든요. 이 APC가 점점 줄어들어야 맞아요. 왜냐하면 부자 될수록 저축을 더 많이 할 테니까요. 근데 웬걸 쿠즈네츠가 분석한 결과는 완전 충격적이었습니다. 이걸 길게 장기적으로 보니까 소득이 어마어마하게 늘었는데도 평균 소비 성향이 거의 그대로더란 말이죠. 아니, 단기적으로 보면 케인즈 말이 맞는 것 같은데 왜 장기 데이터는 전혀 다른 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경제학자들은 이 풀리지 않는 의문에 소비의 수수께끼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바로 이 질문. 아니, 왜 단기 소비함수랑 장기 소비함수의 모습이 이렇게 다른 거야? 이게 바로 소비의 수수께끼의 핵심이에요. 단기적으로는 케인즈 예측이 맞는 것 같아 보이는데 장기적으로는 전혀 다른 패턴이 나타나는 이 현상.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수많은 경제학자들이 새로운 이론을 들고 도전장을 내밀기 시작합니다. 그 첫 번째 해결사가 바로 밀턴 프리드먼입니다. 그는 아주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하는데요. 그게 바로 항상소득 가설입니다. 프리드먼의 핵심 주장은 이거예요. 사람들은요, 오늘 당장 들어온 돈, 즉 단기 소득에 맞춰서 소비를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자기가 평생에 걸쳐서 벌 거라고 기대하는 아주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소득, 바로 항상소득에 맞춰서 소비 수준을 결정한다,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갑자기 복권에 당첨돼서 생긴 돈은 펑펑 쓰기보다는 일단 저축할 가능성이 더 높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프리드먼은 실제 소득 Y를 두 가지로 쪼갰습니다. 하나는 안정적인 항상소득 YP, 다른 하나는 복권 당첨금이나 갑작스러운 보너스 같은 임시소득 YT, 그리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 소비 C는 오직 뭐에만 영향을 받는다? 그렇죠. 바로 항상소득 YP의 일정한 비율 M으로만 결정된다고 본 겁니다. 임시소득 YT는 소비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본 거예요. 이 이론이 어떻게 그 수수께끼를 풀었을까요? 이게 아주 절묘합니다. 자,
단기적으로 경기가 아주 좋은 호황기를 생각해 보세요. 그럼 예상치 못한 보너스 같은 임시소득 YT가 많아지겠죠? 그럼 전체 소득 Y는 크게 늘어나는데 소비 C는 항상 소득에 맞춰서 찔끔 늘어납니다. 결과적으로 평균 소비 성향, 즉 C를 Y로 나눈 값은 어떻게 될까요? 분모는 확 커지는데 분자는 조금만 커지니까 당연히 낮아지죠. 반대로 불황기엔 임시소득이 마이너스가 되면서 APC는 높아지고요. 하지만 이걸 길게 장기적으로 보면요. 이런 임시소득은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으니까 서로 상쇄돼서 평균적으로 0에 가까워지는 거예요. 결국 소득이 곧 항상소득이 되면서 평균 소비 성향은 일정하게 유지된다. 와, 완벽한 설명이지 않습니까? 프리드먼이 시간의 영속성이라는 개념으로 접근했다면 이번에는 한 개인의 인생 전체를 조망하는 이론을 만나보겠습니다. 바로 안도와 모딜리아니의 생애주기 가설입니다. 이 슬라이드의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 정말 직관적이지 않나요? 우리 인생을 보면 소득은 중년기에 가장 높고 청년기랑 노년기에는 낮잖아요. 하지만 소비는 어느 정도 일정하게 유지하고 싶어 하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소득이 적은 청년기에는 돈을 빌려서 소비하고요. 소득이 가장 많은 중년기에는 그 빚도 갚고 노후를 위해서 열심히 저축, 세이빙을 합니다. 그리고 소득이 없는 노년기에는 그동안 모아둔 자산을 쓰면서 디세이빙하는 거죠. 이렇게 인생 전체에 걸쳐서 소비를 평탄하게 만드는 과정, 이게 바로 생애주기 가설의 핵심 아이디어입니다. 이걸 수식으로 표현하면 CT는 알파 AT 더하기 베타 YT 이렇게 되는데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변수가 새로 등장했습니다. 바로 AT, 즉 자산, 웰스입니다. 자산, 생애주기 가설은 소비가 현재 소득뿐만 아니라 그동안 내가 차곡차곡 축적해온 자산에도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명확히 한 거죠. 장기적으로 사회 전체의 자산이 꾸준히 늘어나니까 소비 함수 자체가 계속 위로 이동하게 돼요. 그 결과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마치 원점을 지나는 것처럼 보이는 효과가 나타나면서 수수께끼를 설명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좋습니다. 지금까지의 이론들이 주로 개인의 합리적인 선택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번엔 좀 더 사회적이고 심리적인 측면, 좀 더 인간적인 측면을 파고드는 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듀젠베리의 상대소득 가설입니다. 듀젠베리는 이렇게 주장했어요. 사람들의 소비는 절대적인 소득 수준이 아니라 상대적인 수준에 따라 결정된다. 여기서 상대적이라는 건 두 가지 의미를 가져요. 첫째는 다른 사람과의 비교입니다. 친구가 새 차를 사면 나도 괜히 사고 싶어지는 전시효과. 이거 다들 공감하시죠? 둘째는 과거의 나와의 비교입니다. 한번 올라간 소비 수준은 소득이 좀 줄었다고 해서 쉽게 내려오지 않는다는 비가역성. 다른 말로는 톱니 효과라고 합니다. 이 톱니 효과를 이해하려면 그래프를 봐야 하는데요. 먼저 소득이 꾸준히 증가하는 상황을 생각해 볼게요. 장기적으로 경제가 성장하고 사람들 소득이 늘어날 때 소비 역시 그 소득 증가에 발맞춰서 자연스럽게 함께 증가합니다. 자, 여기까지는 아주 상식적이죠. 하지만 핵심은 소득이 감소할 때 나타납니다. 한번 올라간 생활 수준, 한번 올라간 눈높이는 소득이 줄어들었다고 해서 바로 예전으로 돌아가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즉, 소비는 쉽게 줄지 않는다는 거죠. 사람들은 과거에 가장 잘 나갔을 때의 소비 수준을 기억하기 때문에 소득이 줄어도 소비는 아주 조금만 줄이려고 버팁니다. 마치 톱니바퀴가 한쪽으로는 쉽게 휙휙 돌아가는데 반대쪽으로는 드르륵거리면서 잘 돌아가지 않는 것과 똑같아요. 이것이 바로 톱니 효과고요. 단기와 장기의 소비 패턴이 다른 이유를 아주 현실적으로 설명해 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케인즈부터 듀젠베리까지 4가지 주요 소비 이론을 모두 살펴봤습니다. 정신없으셨죠? 괜찮습니다. 이제 시험에 나올 핵심만 딱 모아서 한눈에 비교하면서 최종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집중해주세요. 이 표를 보세요. 모든 이론의 핵심이 여기에 다 담겨 있습니다. 절대소득 가설은 현재소득, 항상소득 가설은 항상소득, 생애주기 가설은 평생소득과 자산, 상대소득 가설은 과거 최고소득과 타인소득이 소비를 결정한다고 봤죠. 그리고 소비의 수수께끼를 어떻게 설명했나요? 케인즈를 제외한 나머지 세 이론은 모두 단기에는 APC가 MPC보다 크지만 장기에는 APC와 MPC가 같아진다고 설명하면서 수수께끼를 해결했습니다. 이 표 하나만 제대로 머릿속에 딱 넣어두시면 객관식 문제 하나는 확실히 맞힐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오늘 정말 많은 이론을 공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경제학, 특히 거시경제학이 처음에는 용어도 낯설고 어렵고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오늘처럼 이렇게 하나씩 차근차근 개념을 정복해 나가다 보면 어느새 그 점들이 선으로 쫙 연결되면서 경제학 전체의 숲을 볼 수 있게 될 겁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 짱 박사가 항상 곁에서 응원하겠습니다. 힘내세요. 파이팅! 혹시 오늘 내용 중에 이해가 잘 안 되거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절대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 네이버 카페에 짱 박사 경제학 스터디로 오세요. 거기에는 이미 수많은 질문과 답변들이 보물처럼 쌓여 있고요. 또 실력 있고 친절한 우리 조교님들과 저 짱 박사가 여러분의 질문을 목 빠지게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카페에서 그리고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다시 만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